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게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억소리 나는 얘기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엔 2,600여 명의 1억 원 이상 개인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엔 농업인들도 많으신데요. 평생 벼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나주 하남마을 윤영준 이장님, 또 얼굴 없는 천사로 기부를 이어오는 제주 서귀포의 망고농가 대표님, 인삼과 담배 농사를 지으면서 전국 최초의 농민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신 권용호, 김동조 씨 등 곳곳에서 많은 분들의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농민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힌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인데요. 이런 묵묵한 실천이 있어서 훈훈합니다. 올겨울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는 마음 따뜻한 계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12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금요일은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감칠맛 나는 겨울 별미, 이것은 청어나 꽁치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그늘에서 말린 것으로 경북 포항, 구룡포 등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아스파라긴 성분이 들어있어서 술안주로 아주 좋고 단백질 보충식품으로 좋습니다. 이것은 과메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4707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4524-5927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농민단체가 여기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전국 곳곳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농촌 주민들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땅과 물이 오염되는 건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농사도 생활도 어려워져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폐기물 매립 사업이 인허가만 받으면 곧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수산 이슈,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어제 출범했는데 대책위 출범식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세우려면 부지가 필요한데요. 땅값이 싼 농촌에 주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피해도 농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 출범식에는 농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주축이 참여했고요. 구체적으로 전국 농민의 총연맹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4월에 개소해서 이 피해 지역의 법률 자문을 돕고 있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도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출범식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 6곳의 지역 주민 대표들이 상경해서 피해를 증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네. 출범식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이 산업 폐기물 매립 사업 하면 도시에서는 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어제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데 산업 폐기물 매립 사업의 막대한 이익은 민간 기업이 챙기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재 전국 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무분별한 수익개방 농업정책이 수십 년 흘러오면서 이 농촌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지금의 모습이 됐는데 그 빈자리에 이 나라의 자본 세력들이 재활용과 신재생이라는 명목으로 농촌의 쓰레기 산업을 밀어놓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산업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이걸 처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어제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대책위 출범식에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 실태화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폐기물은 쉽게 생활계 폐기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온갖 생활 폐기물, 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류 이런 것들로 구성된 생활계 폐기물하고 산업 폐기물이라 그래서 산업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뭐 건설 폐기물, 또 의료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 폐기물들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생활계 폐기물은 2019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한 11% 정도고요. 나머지가 산업 폐기물이니까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이 비중이 작은 생활계 폐기물은 매립을 하고 처리하는 주체가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산업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거나 이 산업 폐기물의 공공처리 비율은 2%가 채 안 될 정도로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뭐 1대 9니까 네. 이 산업 폐기물을 전부 민간이 처리한다는 건데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하승수 변호사가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점도 이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우선 산업 폐기물 매립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면서 제2의 대장동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최근 사모펀드 또 건설업체 등에서도 산업 폐기물 매립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허가만 받으면 이 막대한 순이익은 보장되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 수익률도 엄청납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50%가 넘는 곳이 여러 곳이다. 이렇게 하승수 변호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A 업체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09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여기서 695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순이익률이 6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진짜 60%면 돈벌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만하네요. 예, 이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이 산업 폐기물 매립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인허가만 받으면 떼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커지면서 부적절한 입지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승수 변호사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실제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온갖 편법까지 동원돼서 산업 폐기물 매립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각종 민원을 양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이익은 민간 기업이 챙기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아니 돈을 많이 벌 걸 예상하면 제대로 된 부지에 이제 환경 문제 없도록 딱 지어서 출발하면 좋을 텐데. 참 민원이 진짜 많다고 하고 그 매립장 지역의 주민 건강 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짜 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전국 곳곳 산업 폐기물 매립장 갈등지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업체들은 안전하게 운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환경오염, 주민건강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라든지 맹독성 물질
유출 이런 사례는 곳곳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막대한 이익을 얻는 민간업체들이 산업 폐기물 매립이 끝난 후 이 사후 관리에도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립이 종료됐어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관리, 보수, 침출수 문제 이런 것들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데요. 손을 놓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가 국비, 지방비 이런 세금을 쏟아부어가면서 복구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실제 지난 2012년 폭설이 내려서 충남 제천 왕암동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에어돔이 붕괴됐는데 민간업체가 부도를 내고 책임지지 않아서 국비와 지방비 앞에서 98억 원을 들여서 복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 민간업체는 또 이게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네. 또 사업을 하는 모양이네요. 참, 그 지역 주민들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례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네요. 예, 어제 대책위 출범 시기에는 6개 지역의 피해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쌍용 CNE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 충북괴산의 대책위원회, 전북 김제 백산면 지평선 산업단지 산업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 이렇게 6개 지역의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런 피해들을 증언을 했는데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충북 지역 대책위 출범 이 기자회견에는 24시간 미세먼지 기준치 오버, 폐질환 다 걸린다. 업계 이익 말고 주민 이익 대변하라 이런 손피켓을 들고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네. 충청북도만 해도 최근에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거나 추진되고 있는 곳이 청주,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제천 이렇게 6개 시군이나 되는데요. 지역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전국에 있는 산업 폐기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또 그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주민생활 피해, 거기다가 농업 피해 등 모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그 몫은 주민 몫이 되다 보니까 전국 농촌은 대책위가 꾸려지고 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매일 산업 폐기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싸우지 말고 전국적으로 규모를 갖춰서 대책을 꾸리자 이런 차원에서 어제 전국 대책위까지 출범을 하게 된 건데요. 어제는 6곳의 지역 대책위가 참여했지만 전국적으로 20개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 주체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생존을 위해서 각자의 전쟁을 벌이시다가 이제는 좀 짜임새 있게 앞으로 대책위에서 이 문제를 대응할 것 같은데 정책적인 대안으로는 얘기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이 하승수 변호사도 어떻게 하면 산업 폐기물 매립 문제의 해법을 찾을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산업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담보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이 산업 폐기물도 국가 책임 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 폐기물 발생량을 대폭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는데요. 각 산업 주체의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또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각량, 매립량 모두 줄이는 방향이 고민돼야 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12월이라 이미 김장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으로 김장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김장 체험을 끝내고 잠시 농촌 마을을 둘러보았는데요. 수목원이나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모습과는 새로운 느낌들이 올라왔습니다. 마을을 그냥 둘러보셨군요. 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목원에서 나무를 보면 관조의 태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의 나무들을 보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무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나무 땔감이 없었으면 겨울을 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제철 나물과 과일이 없었으면 굶주림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따서 팔았을 산수유 열매가 여전히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농촌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그곳에서 실감을 해봤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저 따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 텐데 아직 매달려 있네요. 실제 왜 그럴 걸까요? 그래서 좀 제가 보니까요.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농촌 인력이 갈수록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고령화도 심해서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는 식물 자원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구로 분류가 되었답니다. 이는 2018년보다 16곳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동두천, 여주, 포천시와 양평, 연천, 가평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갔던 곳이 경기도 연천군 왕직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골 마을의 나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고 또 채워지고 계속 이랬는데 이제는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자리가 채워지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마을에도 진짜 변화가 좀 생기겠네요.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바이치만 과학연구소의 론 밀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요. 인류가 만들어낸 물질의 총 질량이 올해 처음으로 지구상의 생물 총 질량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인류가 등장한 이래 만들어진 플라스틱, 콘크리트, 금속, 도로, 건물 등의 인공물 총 질량은 약 1조 1000억 톤으로 자연이 만들어낸 모든 생물의 총 질량을 넘어서는 수치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는지. 예. 그래서 이 발표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은요. 인공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과 도로를 합친 총 질량은 지구촌 생물량 중 가장 많은 나무의 총 질량 9천억 톤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네.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2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인공물이 걷어지고 숲이 되려면 정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정확히는 가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인공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만들어낸 것,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아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곳에서 어떤 나무를 보고 오신 거죠? 예. 대추나무입니다. 네. 제가 김장 체험을 한 곳은 초등학교 분교였다가 통폐합되면서 방치된 건물을 농촌 체험학교로 사용하는 나룻배 마을이었는데요. 네. 이곳은 임진강 최상류에 위치한 농촌 마을로 민통선에 들어가 사과 따기 등 다양한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민통선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마을을 걷는데 한 집 건너마다 대추나무가 보였고요. 감나무에 감을 남겨두는 것처럼 군데군데 대추들이 매달려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나무처럼 대추나무도 꼭 고향집 마당에 심었던 게 떠올라 대추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감나무 얘기해서 참 친숙하고 좋았는데 대추나무도 진짜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추하면 보통 충북 보은 대추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곳은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청정 지역으로 자연재해가 적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밤낮에 일교차게 커서 대추 재배의 최고 적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은 대추나무를 소개하면 더 좋지만은요. 대추는 전국의 메마른 산지 바위지대 및 풀밭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고요. 또 요즘은 조경수도 많이 심어 쉽게 만나는 나무라 편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요. 대추나무는 갈매나무과 대추나무 속에 속하는 목본 식물로서 열대, 아열대 및 온대 지방에 약 40종이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종으로는 중국계 대추와 인도계 대추로 생태형이 전혀 다른 두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대추나무는 중국계 대추로 경북, 경산, 경남, 밀양, 충북, 보은 등이 주산지이다. 대추 열매 표면은 젓갈색으로 윤기가 있다. 대추나무 꽃은 자웅동주이며 5, 6월에 개화하여 9, 10월이 되면 과실이 성숙해진다. 이런 글로 대추나무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나무 이름 소개받을 때마다 또 참 재미있고 기억하기도 좋은데 네. 이해도 되고요. 어떻게 대추나무란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추나무는 한자로 대조나무였다고 합니다. 큰 대에 대추나무 조인데요. 대추나무를 뜻하는 한자 조를 보면은 가시 자자가 2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추나무에는 가시가 많다는 뜻인데요. 이 가시는 탁엽이 변해서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추 열매를 딸 때에는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데요. 탁엽은 잎과 줄기를 연결해주는 엽병, 즉 끝부분에 있는 작은 잎을 말하는데요. 탁엽이 가시가 된 것은요. 대추나무의 곁눈은 가지 끝 또는 가지 측면에 원 형태로 울퉁불퉁하게 생겨 있습니다. 바로 이 주위에 2개의 가시가 달려 있는데요. 네. 이 가시의 역할은 눈이 발아되어 싹이 나오면 동물 또는 곤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아까시나무도 탁엽이 변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추나무. 그럼 이 가시 덕분에 자기 방어가 잘 돼서 열매도 많이 달 수 있는 건가요? 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추나무는 게으름을 피우는 양반에 비유하여 양반나무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별명이 있었군요. 예. 양반나무. 그 이유는 그 이른봄 나무들이 앞다투어 잎을 내는데도 대추나무는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늦 봄부터 잎을 냅니다. 달걀형 잎에 3개의 잎맥이 뚜렷하게 나 있어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늦게 잎을 내는 대신 대추나무는 늦여름까지 3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여름에 처음 꽃이 피었다가 진 자리에 만들어진 열매가 어느 정도 굵은이 다음에도 또 꽃을 피운다는 것인데요. 그 많은 열매들을 추석 때쯤 한꺼번에 붉게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그 패백을 드릴 때 그 신부 치마에 우리가 대추를 던지잖아요. 연결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는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고 한 우리의 풍습이고요. 네. 또 이 대추를 보면은 설기와 증편을 비롯한 떡, 찰밥, 십전, 대우탕 등 음식과 약재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붉은 대추가 귀신을 물리친다고 해서 연병이 돌 때 대추를 실에 깨어 살인문에 걸어두기도 했고요. 또 병마가 아예 접근 못하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대추는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과실수있게 집집마다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생활과 딱 붙어 있었던 대추나무네요. 예. 많은 열매를 또 이렇게 내는 특징이 있고 다른 나무는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서양 민들레입니다.
나무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구며 가지 끝에 수분을 보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열매도 쭈글쭈글해지는데 그 모습을 제가 사진에 담고 있는데 마침 동네 분이 지나가셔서 왜 대추나무가 집집마다 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먹으려고 별 뜻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모퉁이를 돌아가시길래 제가 따라가서 보니까 배추밭 옆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뽑혀진 그 밭을 보니까 거기에서 노란 서양 민들레가 꽃을 피우고 있어 서양 민들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밭에서 만난 서양 민들레. 네. 그럼 우리 민들레랑은 다른 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요.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는 모두 국화과 여러 해살이 풀이지만 민들레는 자생식물로 분류되고 서양 민들레는 귀화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민들레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식물도 15종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들레는 척박한 곳보다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살기 때문에 경작지, 정원, 잔디밭 등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는 장소에 주로 사는데요. 우리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 구별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양 민들레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피어 종자를 잘 맺지만 우리 민들레는 봄에만 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 제가 본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가 된다는 것인데요. 네네. 민들레는 주로 곤충에 의해 꽃가루 바지를 하는 타가 수정 식물이지만 서양 민들레는 자가 수정을 하거나 수정과 상관없이 무성생식, 그러니까 민들레 홀씨되어라는 노래처럼 홀씨로 바람은 날려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이는 대부분의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민들레 홀씨되어 가사는 민들레 씨앗되어 혹은 민들레 겹씨되어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아니면 네. 서양 민들레 홀씨되어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럼 봄에 만났을 때는 이게 서양 민들레인가 그때는 구분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꽃받침이 뒤로 젖혀져 있는 거는 서양 민들레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건 우리 민들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봄에는 그거를 잘 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민들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민들레에는 번식을 도와주는 가털이 있습니다. 가털은 꽃의 한 기관으로 꽃받침이 털처럼 변해서 형성된 것인데요. 이 가털이 마치 낙하산처럼 공기의 저항으로 중력에 의한 낙하 속도를 감소시켜 민들레 씨앗은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블록이 조금 갈라져 있기만 해도 거기서 꽃을 피우는 대단한 맞아요. 생명력을 가진 식물이 바로 민들레를 자주 보게 되고요. 근데 이 민들레의 다른 이름으로 안진뱅이 꽃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바닥에 딱 달라붙다시피 해서 자라기 때문인데요. 이를 로제트 식물이라고 하고요. 이는 겨울철 찬바람을 피하고 땅의 지열을 이용해서 살아남기 위해 잎을 바닥에 바짝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한때 우리의 터전이었던 곳에서 온기가 사라지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농촌을 자주 찾아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가서 하신 김장 체험은 그럼 어디부터 하신 배추 다듬기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이렇게 양념 버무리는. 양념 버무리는 정말 체험하고 오셨네요. 예, 예. 아, 잘 익혀서 또 내년 봄까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들으실 때 그 산업폐기물 매립장 얘기했었는데요. 2012년 제천에서 폭설로 에어돔 붕괴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남 제천이라고 얘기가 돼서요. 충북 제천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성숙님께서 남양주 비가 오네요 하셨고, 공세표님 대구는 오늘도 안개가 많네요. 꼭 눈 올 날씨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주말 앞둔 금요일인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1도, 대구 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오늘 낮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에 5mm 미만이고요. 비는 서울과 서해안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낮에 대부분 그칩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주말까지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비교적 온화하지만 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02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7,000명대 확진자고요. 위중증 환자도 857명으로 연일 최다치를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고령층입니다만 10대와 10살 미만 아동도 한 명씩 이 위중증 환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57명이고요. 또 10살 이하 어린이 그리고 30대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크게 늘었는데요. 총 22명 늘어서 누적 60명이 됐습니다. 6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이고 16명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특히 이 교회 확진이 5차 감염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아마 오늘은 7,000명대 중후반의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방역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자체는 방역관리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서 현장 점검과 상황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청소년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위중증 예방률이 100%에 달한다고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적극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 건강한 청소년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17%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중 위중증 환자도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정은경 청장은 위중증 환자는 모두 미접종자였다면서 접종률이 올라가는 16세에서 17세는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12세에서 15세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라고 했고요. 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는 96.1%,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100%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드물지만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다라면서도 이 청소년 이상 반응 신고율은 성인보다 낮으며 이 대부분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 때문에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방역 패스 방침을 조정하겠다고 했네요. 네, 이 백신 안정성과는 별개로 이 방역 패스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교회나 마트, 백화점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학원에 대해서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느냐라는 형태의 비판인데요. 또 학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학원에 적용해봐야 또 무슨 소용이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안주 정책위 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이상 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면서 이 백신 접종의 실이 득보다 많지만 이 형평성 문제는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에 대해 100조 원의 기금을 확보하자라고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이 곧바로 환영한다면서 즉각 논의해보자라고 역제안했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손실보상 100조는 국민의힘이 집권한 후에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한 후에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100조 원을 더 투입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 지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그 노재승 선대위원장은 사퇴했군요. 네, 관점에 따라 5.18을 폭동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올리고 이 백범 김구 선생을 폄하했으며 이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라거나 이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검정고시 치른 걸 자랑한다라고 주장한 이 노재승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는 이 마스크를 쓴 국민들을 향해 우매한 국민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은 노재승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도 사퇴를 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노재승 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 내부에선 김성태 전 의원과 함익병 씨에 이어서 2030 영입 인사마저 조기 낙마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노 씨를 유임시켰을 경우 이 호남을 향해 보여왔던 이 말과 행동의 진정성이 모두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계속된 영입 인사 낙마에 국민의힘은 검증 실패를 인정하면서 검증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능 문제 중에 출제 우려 논란이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정답 결정을 미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요? 네, 이 수능이 지난달 18일이었는데요. 법원이 생명과학 2 과목의 20번 문항 정답을 보류하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 2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관련 성적을 공란으로 받게 됐습니다. 네. 수능 이후 해당 문제 오류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 관련해서 수험생 일부가 소송을 냈고 이후 법원은 해당 문항의 정답이 결정되면 응시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 수능 문제에 대한 효력 정지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능 응시생 44만 8,100여 명 중 이 생명과학 2 과목을 응시한 분은 6,515명으로 1.5%에 불과합니다만 이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이고요. 또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 달 3일에 마감됩니다. 그만큼 대입 현장의 혼란이 좀 불가피해 피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생명과학 2의 경우 의대나 약대 등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 이과 상위권을 중심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효력 정지가 1심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또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수험생의 불안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불법 촬영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계 언론사 대표의 아들이라고요? 네,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62개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0대 권모 씨인데요. 이 영상은 올해 6월 28일부터 11월 13일 촬영됐으며 이 거실이나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몰래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파일의 제목은 형식이 모두 같았는데요. 그 영상을 촬영한 날짜와 여성의 이름 그리고 나이 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전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름이 같은 파일도 있었는데 최소 50여 명의 여성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권모 씨는 휴대전화로도 많은 불법 촬영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고 약물까지 사용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모 씨는 MBC 취재에 처음에는 나도 교회를 다닌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성 인권을 위해 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옛 연인의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 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이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제주지법은 어제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과 김신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미리 공모했다라면서 이 범행 전 이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라고 이 계획된 살인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백광석과 김신함은 지난 이틀에 걸쳐 이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이 다음 날 이 중학생 A군을 살해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고 합니다. 네. 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또 공범까지 살해한 범인 신상이 공개됐네요. 네, 범인은 52살 권재찬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의 중대함,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만장일치로 권재찬의 신상을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권재찬은 그동안 수차례 범행을